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직 여기에 대한 법이 제정되진 않았고요. 이 존엄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존엄사랑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이제 1997년도에 그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라매 병원에서 연명장치 있잖아요. 그 인공호흡기, 네. 인공호흡기를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족들의 요구가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사망했죠. 근데 그 의사가 기소가 됐어요. 살인죄로.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누가 기소했어요? 검찰이 기소했죠. 검찰이 네. 살인은 네. 모두 안 검찰이 기소했어요. 기소했죠. 아니 네. 살인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병원에 왔는데 이미 가망이 없었고 네. 그 인공 호흡기를 띄면은 바로 자가호흡이 안 돼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서는 무조건 일단은 치료를 받자고 이거는 뽑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병원비 뭐 요구를 하면서 굉장히 좀 심하게 요구를 하셨고 결국 거기 당직을 쓰던 레지던트가 알겠다고 하고 보호자의 요구에 동의를 하면서 호흡기를 띄고 집으로 보내드렸는데 네. 집에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시체가 집에서 하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알고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걸로 알고 그래까지 제가 있어요. 몰랐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 사건을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긴 거예요. 살인죄로 의사를. 근데 받아들여졌어요? 그래도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준이 없고. 그래서 살인 방조죄로 처벌이 됐어요. 의사가. 이게 그렇게 97년도에서 그렇게 쭉 지내오다가 이제 2008년도에 세브란스 사건이라는 게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는 뉴스에서도 많이 그렇죠. 맞아. 예, 나왔었죠. 그때도 정말 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또 뇌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인공호흡기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이거를 떼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는 그 보라매 사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못 떼주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환자 가족들이 할머니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이거를 치료를 중단하도록 해달라. 법원에다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거는 중단해야 맞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원고 쪽 승소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그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한 그런 판결이 됐습니다. 김할머니 사건이. 대법원은 김할머니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 중단 방식의 존엄사가 공식 시행된 77살 김모 할머니가 스스로 호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사망 단계라면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걸 누가 판단할 것인가. 과연 현재 의학 수준이라는 게 이 사람한테 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는 걸 과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거를 되게 알려줄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준비가 없다가 닥치면 내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어차피 나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아니, 조금 이제- 준비 좀 이제 해보자 이런 거죠. 큰 나이 갖고 뭐 살만큼 아이고. 많이 산다, 지금요, 이렇게 지금 살았으나. 김기현 씨 지금 이렇게 살았어요. 계속 그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김기현 씨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전문가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떤 어디? 분이시냐면요, 정말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을 풍요롭게 해주는 천사분들이세요. 호스피스 분이신데 최영순 호스피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호스피스라는 이 업에 대해서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말기라고 진단 내려진 그 환자분들은, 그러니까 말기라고 진단 내려진다는 것은 여명 기간이 6개월 이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부분 말기암 환자분들을 돌보고 있는 사람 또는 장소를 호스피스라고 하겠죠. 예. 호스피스 하면 대부분들 죽음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잘 죽게 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잘 살게 하려고 가는 거죠. 그 남은 삶이 6개월이든 5개월이든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그 남은 삶을 잘 살고 잘 살다 보면
죽음을 이쁘게 맞이해요. 예, 그렇게 가도록 돌보는 게 저희죠. 자기의 죽음이 이제 꺼져간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환자의 그 반응이라든가 또는 보호자의 반응은 참 참담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든가요? 맨 처음에는 충격이죠. 예. 모두 가족이나 환자나 다 충격입니다. 그래서 큐블러 로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말기를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맨 처음에는 부정을 하더래요. 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이렇게 진료를 좀 여러 군데서 보는 그런 일을 하죠. 그 다음에는 분노를 하죠. 왜 해버리면 나야? 그렇죠.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서 분노를 하죠. 또는 이제 하나님 또는 뭐 부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저를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런 타협이 있고요. 우울에 빠지죠.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구나. 나는 죽을 건가 봐. 뭐 이렇게 해서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단계를 또 잘 넘으면 수용의 단계가 되기는 해요. 근데 그게 계단 오르듯이 이렇게 다음 가는 게 아니라 분노했다가 또 수용했다가 또 타협했다가 우울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환자를 보면 오늘의 기분이 어떤지를 보고 그에 맞는 돌봄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네. 그러면 환자를 대하다 보면은 이렇게 딱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안타까웠다든지 아름다웠다든지 아니면 너무 뭐라 그럴까 가슴이 막 저려온다든지. 뭐 좋았던 거는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던 환자들이니까 51살 된 위암 환자였는데 결혼식을 못 하고 사셨대요. 예,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 그래갖고 그 병원에서 그 로비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상담을 수요일 날 저녁 때 하고 토요일 날 2시에 결혼식을 했어요. 제 차에다 또 뭐 이렇게 그 색테이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드라이브도 하려고 했는데 상태가 좀 힘들어서 그냥 병실에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하고 월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급하게 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런 환자도 있었고 또 아픈 경우는 요즘들 그 왜 불법 그 약품들 네. 일단은 이제 신장암 환자였는데 그 환자가 병원에서 어느 정도 그 투병을 하다가 걸을 수 있을 정도까지 돼서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했더니 선생님 나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방문을 했더니 누워서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무슨 물이래요. 고농축 산소 물? 그거를 일주일 드셨대요. 근데 이분은 신장암이잖아요. 무슨 약인지 모르지만 신장에서 대사가 안 되는데 완전히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서 3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호스피스 병동에 금기사항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검은색 옷을 입지 말아라 등등. 검은색을 입고 가면 뭐야? 나 죽을 때 됐다고 벌써 저렇게 입은 거야?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고요. 제일 먼저는 거짓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환자들이 느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점점 더 본인한테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얘기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가족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본인은 느껴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제가 언제쯤 가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거짓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그런 소리냐. 약 잘 드시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돼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환자는 외로워요. 오히려 터놓고 자기 자식한테 또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나 이래서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모른 척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는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사실을 얘기해주면 얼마나 잔인해요. 그러니까 그때 핑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게 됐어요?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서 뭘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점차 하면 저는 네, 당신은 말기암이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말 안 해도 본인 스스로. 그쪽으로 느끼게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최근에 뉴스에서도 봤습니다. 간병과 투병이 힘들어서 이렇게 좀 부부 동반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저희가 뉴스를 네. 통해서 접할 수 있었는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제가 그분을 만났었다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요. 그 지역사회에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제가 돌보던 환자 중에서도 자살을 2분이 했습니다. 예, 그런 걸 볼 때 그 가족이 어려운 거는 이제 2분만의 문제가 또 그 가족만의 문제는 이제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환자의 돌봄을 좀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참 편안하게 잘해주시네요. 그러게요. 네, 정말 그렇게 귀한 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이 고민을 갖고 이야기 들어주신 백인의 여성 판정단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아버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파란색 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 요양시설에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 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인의 판정단 어떤 선택을 하실지 들어주세요. 자, 백인의 판정단 어떤 선택을 하실지 들어주세요. 안 봤는데? 사랑이 야, 이게 많은 것 과연 몇 대 같은데? 몇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신세계 판정단 백인의 선택. 굉장히 비슷할 것 사랑이 같아요. 많을 것 같아. 이거 보세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요양시설에 모시는 게 낫겠다라는 판정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정말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이 정답이 없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행복과 평안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의 의처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요. 여자분이 남편으로 하여금 원인을 제공했다. 상대방을 100명을 바꿔도 계속 100번 의심할 겁니다. 도라는 게 뭐예요? 배려, 믿음 아니에요. 부인이 어디 가는지 차량 추적 장치 같은 걸 붙여가지고 남편은 옷을 벗겨가지고 벤트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저희 신랑은 저를 이렇게 방목하는 처럼 풀어놓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방목하면 그건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자가 느꼈을 때 내가 힘들다, 숨이 조인다. 그러면 의처증인 거예요. 아이고 그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살 기도를 할 정도로 좀 많이 힘들었죠. 자고 있는 남편을 목 졸려 죽이고 싶다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살기가 싫더라고요.